나이 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쌓인다. 그것은 마치 집의 벽장 깊숙이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점점 차곡차곡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무거워진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깨닫는다. 이 주름들, 이 피로함, 이것만이 아니구나. 마음도 함께 늙어 있었구나. 우리는 때로 어릴 적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그 시절의 가벼움을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지나간 일을 곧 잊고 다음 순간의 놀이에 몰두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기억이라는 짐을 지게 된다. 어제의 말다툼, 20년 전의 실패, 40년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작은 오해들, 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직장에서의 불공정함, 친구들과의 어긋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방바닥에 소복이 내려앉는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한다. 벌써 인생의 황혼이 코앞인데 아직도 지나간 봄날의 상처를 보듬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할 수 없는 것,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한다. 아직도 누군가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아직도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2500년 전 중국의 산둥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년에 깨달은 한 노철학자의 말씀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다. 도대체 공자는 누구이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은 공자가 단순히 책 속의 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나이가 들었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말년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정한 위로인 것이다. 지금 이 시대, 60대에서 8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자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들고 살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얽힘들이 모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인생의 마지막 이 3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은이 많으니 회개하면서, 아니면 다시 한번 무언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혹은 지나간 것들에 대해 한탄만 하면서, 아니다. 공자는 말한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더 가볍게 살아도 된다고. 남은 날에 무게를 줄여도 된다고.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들어보시길 바란다. 이 말씀은 당신의 어깨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철학적 근거, 지나간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공자가 말한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은 아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송구스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며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이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의 일로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판단하지 말며 현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다. 그것은 마치 물이 흘러간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쓰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남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나간 일들로부터 배우고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되 그 일 자체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라는 뜻이다.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분리하라는 뜻이다. 공자가 강조한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중용은 균형을 뜻한다. 너무 앞으로 나아가지도 말고 너무 뒤로 물러나지도 말라는 뜻이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도 말고 과거의 실패로 인해 현재를 포기하지도 말라는 의미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용이다. 또한 공자는 말년에 심재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심재는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 마치 거울처럼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말이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들로 먼지가 덮여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지금 들리는 새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으며 지금 먹는 밥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뜻이다. 공자는 말했다. 어떤 나이에 도달하면 마음이 바라는 것이 모두 도리에 맞는다. 이것은 공자가 70세 때 한 말이다. 즉,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지고 얻어야 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 과거를 모두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누려라는 뜻이다. 남은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깊은 허락이자 격려인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의 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노년의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지려면 이 현재의 순간에 충분히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시니어가 품고 있는 5가지 짐. 노년의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단순히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여러 겹의 후회와 불안이 쌓여서이다. 우리가 흔히 마음 속 깊이 품고 있는 5가지 짐이 있다. 이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공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 첫 번째 짐, 지나간 실패와 후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를 맞이한다. 사업이 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다. 또는 직업 선택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어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의 사업 실패를 아직도 자책한다. 그때 내가 더 신중했다면, 그때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면, 그때 다르게 결정했다면 이라는 가정과 함께 이것은 마치 이미 지나가 버린 강물을 계속 같은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정도의 지식, 그 정도의 경험,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어른처럼 행동했어야 한다고 자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를 낭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계속 후회하는 것은 마치 죽은 불을 살려내려고 계속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 그 에너지는 현재의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실패들을 용서할 차례다.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때의 자신은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를 거쳐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다. 그 실패는 낭비가 아니라 배움이었다. 배움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40년 전의 말싸움을 아직도 기억한다. 당시에 자신이 했던 말들, 하지 못했던 말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완전히 잊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만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유령을 해산시켜야 한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그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한 여성은 젊은 날 자신의 재능을 무시하고 가족의 기대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아직도 때때로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한다. 내가 음악을 공부했다면, 내가 그때 용감했다면이라고.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그녀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3명의 자녀를 낳지 못했을 것이며, 손주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정말로 실패였던가? 공자가 말하는 지혜는 여기에 있다.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다. 그 사건들이 모두 좋았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었다. 그 인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살아온 길이 모두 옳은 길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선택, 모든 실패, 모든 후회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짐, 이루지 못한 꿈과 미련. 누구나 젊은 날에 꿈을 꾸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으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꿈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생계의 압박, 가족의 책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길을 바꾸어 놓는다. 그렇게 이루지 못한 꿈들은 마음속 한 구석에 남겨진다. 마치 닫지 않은 창문처럼 그곳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들어온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내가 그때 용감했다면, 내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길을 갔다면 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자신이 당면했던 상황, 당시의 환경, 그때의 제약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일을 할 때 결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정이 올바른지를 본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노력했던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음악을 배우면서 경험했던 기쁨, 음악 속에서 만난 사람들, 음악을 통해 얻은 감성의 깊이들은 모두 헛되었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들은 계속 빛을 내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과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더 건조하고, 더 차갑고, 더 외로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공자의 중용의 사상과 만나는 지점이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꿈도 없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꿈도 없다. 우리의 삶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다.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의 몇몇은 이루어졌고, 몇몇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한 남성은 젊은 시절 자신이 운동선수가 되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상을 당해서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때때로 그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신체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 후 그는 장애인 스포츠를 지원하는 일을 했다. 그렇다면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차례다. 내가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다르게 이루었다는 관점으로 바꾸어 보자. 음악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사업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일을 했다. 유명한 예술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다. 이루지 못한 꿈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노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꿈을 완성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세 번째 짐, 복잡한 인간관계와 원망.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진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배우자와의 오해, 자녀들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거리감, 형제자매와의 불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인다. 특히 가족관계는 더 복잡하다. 배우자와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자녀들은 자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마음의 응어리가 생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 하지만 공자가 가르친 것을 보자. 공자는 효도와 친구됨이 인연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효도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희생들은 사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는가? 만약 후자라면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헛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충분히 작동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또 다르게 말했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자신의 수양이 부족하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전혀 가혹하지 않다. 오히려 매우 해방적인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뿐이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한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의 무뚝뚝함을 미워했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그 순간 40년간의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남은 생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관계에 대한 지혜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우리가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기를 바라며 이제까지 많은 것을 투자해왔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을 차례가 아닌가?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각 제자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격려했다. 어떤 제자는 정치가가 되었고 어떤 제자는 교육자가 되었으며
어떤 제자는 비즈니스맨이 되었다. 모두 다른 길이었지만 공자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각 제자가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노년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네 번째 짐, 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녀들은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이것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이 모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에 대한 집착이다. 내가 일생을 바쳐서 이것을 모았는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자신 또한 평안을 찾지 못한다. 공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공자 자신은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큰 재산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풍요로움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추구한 것은 정신적 풍요로움이었다. 공자는 말했다.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거처를 크게 여기지 말며 근면히 일하고 자신의 말씀에 신중하라. 이것은 물질에 대한 공자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물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노년의 인생에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가 떠날 때 우리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평생 모아온 재산도 결국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위해 남은 인생의 평온함을 포기해야 하는가? 현대의 심리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정은 행복을 만들지만 그 이상의 물질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원할수록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물질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무엇인지가 내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일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그 재산 때문에 그는 항상 불안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위해 싸울까봐 걱정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돈 때문에 접근할까봐 의심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아, 이 모든 것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그는 돈의 일부를 내놓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되 그것이 자녀들을 속박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노년의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보여줄 기회가 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다섯 번째 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 불안. 모든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동년배의 친구나 친척들이 떠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 현실은 더욱 구체화된다. 이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것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다. 조금 아프기만 해도 그것이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워한다. 혈압이 조금 오르면 뇌졸중을 걱정하고 기침이 나면 폐암을 의심한다. 이런 불안들이 우리의 일상을 계속 잠식한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다. 공자가 말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뜻인 것이다. 또한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같은 운명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죽음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 그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 앞에서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죽음이 와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모든 건강 관리를 충실히 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죽음은 결국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불안이다. 많은 경우 그 불안이 스스로 병을 악화시킨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주어진 신체와 건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되 그것 때문에 전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력이 약해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활동을 전부 멈춘다. 외출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며 취미 활동도 포기한다. 이것은 신체 건강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악화시킨다. 대신 공자의 관점은 다르다. 남은 신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다. 다리가 아프다면 먼 거리는 가지 않더라도 산책은 할 수 있다. 시력이 약하다면 큰 글씨의 책을 읽거나 대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느껴보자. 아침 햇빛의 따뜻함, 밥의 맛, 바람의 향취. 이 모든 것이 주어진 현재의 선물들이다. 이것들을 충분히 누린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식 5단계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이제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5가지 짐이 무엇인지 알았다. 후회, 미련, 원망, 물질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가 문제다. 공자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그가 제시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5단계의 과정이다. 이 5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며 자신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 보자. 첫 번째 단계 멈춤팅, 판단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 과거를 되씹으려는 생각도 멈추고, 미래를 걱정하려는 마음도 멈추고, 그 어떤 것도 판단하려는 시도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가늠한다. 이런 판단의 습관은 깊게 배어 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다.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나만의 주장을 버려라. 이것은 판단을 멈추라는 뜻이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현재의 순간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자.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판단일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나는 다르게 하겠다. 이것은 나쁜 결정이다. 이런 식의 판단이다. 하지만 멈춤의 단계는 그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다. 자녀가 이런 선택을 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이고 그 자녀의 길이다.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자. 그 선택이 왜 그 자녀에게는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을까? 이 멈춤의 단계는 매일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반응하려고 할 때 먼저 멈춘다.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판단을 미룬다. 최소한 10초 동안은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은 채로 바라본다. 이것이 반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판단을 미룰 때 우리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가 보이고 상황의 더 깊은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도 달라진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해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라. 이것은 멈춤의 지혜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외면한다고 느끼는가? 멈춰라.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자. 어떤 이유로 그럴 수도 있을까?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가? 멈춰라. 자동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친구의 현재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멈춤의 단계가 정착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50%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판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상황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 비움콩, 불필요한 감정과 욕심을 놓아주기. 멈춤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는 비움의 단계로 나아간다. 비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 속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감정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모아왔다. 물질도 모았지만 감정도 모았다. 분노, 두려움, 질투, 수치심, 원망. 이런 감정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쌓여 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하루 전체를 엉망으로 만든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했다면 그 감정이 며칠을 낭비하게 한다. 공자는 이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비움이다. 비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다 느낀 후에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낀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 분노를 억압하지 마라. 그것을 느껴라. 하지만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말아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약해지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놓아주자. 아,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나온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풀어준다. 이것이 비움의 과정이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것. 또한 비움은 욕심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지위, 더 깊은 인정. 이 모든 욕심들이 우리를 드라이브한다. 하지만 이 욕심들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방향을 잃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노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욕심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이다. 이제는 더 높은 지위를 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원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남의 인정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비움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한 성공한 사업가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사업을 내려놓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 내가 사업가였나? 나는 그저 한 인간이었구나.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평온해졌다고 한다. 비움의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시작한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휴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함. 이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세 번째 단계 단순함부, 삶의 구조 정리하기. 비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단순해지기 시작한다. 필요 없는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필요 없는 욕심들이 내려놓아지면 남은 것은 본질적인 것들 뿐이다. 이 세 번째 단계는 그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공자는 포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이것은 정제되지 않은 나무, 즉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순수한 형태를 뜻한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삶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일상생활의 구조를 정리하자. 당신은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해야 하는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침을 먹는 것,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이다. 다음으로 물질적 구조를 정리하자.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개인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무로 된 밥그릇이면 충분하다. 돌로 된 베개도 좋다.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함의 철학이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아온 물건들로 집을 채우고 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식기, 읽지 않는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들을 정리할 차례가 아닌가? 단순함의 과정은 물리적인 정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정도 정리하자. 꼭 가야 할 모임은 무엇인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분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자. 또한 인간관계도 정리하자. 이것은 사람들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계속 피하고 싶은 관계들은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자. 대신에 정말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하자. 한 노인은 자신이 60년을 살면서 모아온 물건들을 전부 정리했다고 한다. 책은 100권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고, 옷도 계절별로 몇 벌씩만 남겼으며, 사진도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앨범에 담았다고 한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완성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이 이제 내 마음처럼 깨끗해졌다. 단순함의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자유다. 물건에 묶이지 않은 자유, 의무에 묶이지 않은 자유, 관계의 복잡함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임을 느낀다. 네 번째 단계 수능순, 억지로 바꾸지 않는 삶. 지금까지 우리는 멈추고, 비우고, 정리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수능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능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체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수능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다. 공자는 말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 이것이 수능의 의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선택, 시간의 흐름, 나이 등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만 고통받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당신은 그것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한다. 그 자녀에게 전화를 하고
조언을 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과 자녀의 관계는 더 나빠진다. 수능의 관점은 다르다.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수능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 당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계속 의사를 옮겨 다니고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기대와는 다르다. 수능의 관점은 이렇다. 내 신체는 이제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완벽한 건강은 기대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찾겠다. 수능은 절대적으로 체념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우 가난했다. 쌀밥을 먹을 수 없었고 물 한 대야만 마실 수 있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는 이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수능의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현실의 다른 면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의 선택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 선택 속에서 자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한다. 당신이 건강의 악화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수능은 항복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로의 전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5번째 단계 자연스러움즈란 남은 날을 가볍게 누리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멈추고, 비우고, 정리하고, 수능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나무잎이 자연스럽게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공자는 말했다. 70세가 되니 마음이 원하는 것이 모두 도리에 맞도록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공자가 이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모두 올바른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의 욕심 자체가 이미 올바르게 정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4단계를 통과하면 우리의 욕심이 자동으로 올바르게 정정된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움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그냥 산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밥을 먹고, 햇빛을 느끼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저녁이 오면 휴식을 취한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더 이상 목표를 향해 억지로 나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하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되니까 깨달았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아침마다 깨어나는 것, 밥 먹는 것, 누군가와 웃는 것. 이게 다야.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뭘 원하겠어? 자연스러움의 삶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정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흘러감을 느낀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웃음, 햇빛과 달빛.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누린다. 또한 자연스러움의 삶에서는 더 이상 불안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종종 매우 행복해 보인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고 그들의 말에는 너그러움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드러난다. 자연스러움의 삶이란 결국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가벼운 삶이 아닌가. 우리가 이 글에 처음에 말했던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벼움,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에 그 가벼움 속에 깊은 지혜가 더해진다. 공자의 생애에서 배우는 말년의 지혜,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자 자신이 어떻게 말년을 보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자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공자의 말년 정치적 좌절에서 교육적 성찬으로 공자는 55세까지 여러 나라의 정치가로 활동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자신의 철학을 통해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고 올바른 통치를 실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어느 나라도 공자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가로서의 그의 역할은 계속 축소되었고 결국 그는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만약 공자가 지나간 실패를 가슴에만 안고 살았다면, 만약 그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자책했다면, 그렇다면 공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교육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다. 55세의 나이에 정치라는 꿈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는 온전히 제자들의 교육에 집중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그는 정치라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절반을 살고 남은 절반을 살아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야.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후반부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여성은 50대까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고 한다. 자신의 꿈은 계속 미루어졌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버린 꿈은 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 더 나이 들었지만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이것이 공자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이다. 공자의 제자들과 마지막 가르침. 공자가 만난 제자들은 그의 삶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공자는 약 3,000명의 제자를 길러냈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이름난 제자는 공자버위의 아들인 공급, 그리고 증자, 자공, 자로 등이 있다.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공자는 모든 제자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각 제자의 개별적인 성향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가르쳤다. 예를 들어, 자로는 용감하지만 너무 성급한 성격이었다. 공자는 자로에게 먼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반복했다. 반면에 자사는 신중하지만 너무 내향적인 성격이었다. 공자는 자사에게 때로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자가 이미 시스템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신 그는 각 개인의 강점을 보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교육 철학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자 자신이 이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자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 제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했다. 제자들 앞에서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배움을 구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은 공자의 겸손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자신감도 보여준다. 왜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의 이 태도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배움을 멈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열려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친구들, 혹은 우리의 지역사회. 공자는 공식적인 학교를 만들지 않고 그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수천 년의 영향을 미쳤다.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공자의 마지막 말씀. 공자는 7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한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다. 공자의 제자들에 따르면 공자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가르치려고 했다고 한다. 제자들이 공자를 방문했을 때 공자는 여전히 약한 목소리로 가르침을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공자의 마지막 말씀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 내가 시작한 일들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나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공자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완성은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생의 완성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우리도 같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지나간 실패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루지 못한 꿈들을 놓아주고 우리의 관계의 얽힘들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남은 시간에서 진정한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홀가분한 노년에 대한 비유와 은유 자연 속에서 본 삶의 무게를 내려놓음. 공자가 강조한 자연의 이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진리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삶. 바람을 생각해보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바람은 산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바다에서 불어오기도 한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세다. 하지만 바람은 어느 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것이 그저 지나갈 뿐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지나온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어떤 경험은 따뜻했고, 어떤 경험은 차가웠다. 어떤 경험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어떤 경험은 우리를 거칠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경험이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바람처럼 그것은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람에 저항하지 말고 바람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다. 과거의 고통도 바람이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지나간다. 그것을 붙잡지 말자. 대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도록 하고 그것을 내려놓자. 그러면 우리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다.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 또한 호수를 생각해보자. 호수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호수가 모든 것을 반사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도 비추고, 산도 비추고, 태양도 비추고, 달도 비친다. 호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사한다. 하지만 호수가 어떤 이미지에 집착하는가? 아니다. 호수는 단지 반사할 뿐이다.
구름이 지나가면 호수의 반사도 변한다. 하지만 호수는 전의 구름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마음도 호수가 될 수 있다.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미지를 수집했다. 성공의 이미지, 실패의 이미지, 죄책감의 이미지, 자부심의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층층이 쌓여 있다. 하지만 호수는 어떻게 하는가? 호수는 그 모든 이미지를 깨끗이 씻어낸다. 매일 밤 호수는 모든 이미지를 지운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오면 호수는 다시 맑아진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호수처럼 깨끗이 할 수 있다. 과거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자. 그러면 현재의 순간, 현재의 사람들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비칠 것이다. 계절을 따르는 자연의 삶. 나무를 보자. 나무는 계절을 따른다. 봄이 오면 나무는 새순을 틔운다. 여름이 오면 나무는 푸르른 잎으로 햇빛을 받는다.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수확한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나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잎도 떨어뜨리고 활동도 멈춘다. 하지만 나무는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는 안다. 겨울은 죽음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계절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어린 시절은 봄이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가능성에 충만했던 시절. 우리의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은 여름과 가을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결실을 맺는 시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겨울에 도달했다. 우리의 활동이 줄어들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도 하나씩 떠나간다. 우리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이것이 죽음인가? 아니다. 이것은 휴식이다. 그리고 이 휴식 속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겨울의 나뭇가지가 드러내는 그 깊은 형태의 아름다운 말이다. 겨울의 밤하늘이 보여주는 별들의 맑은 빛 말이다. 고요하고 침침한 겨울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활동이 줄어든 만큼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샵샵샵 구름처럼 존재하기. 또한 구름을 보자. 구름은 정말 신기한 존재다. 구름은 계속 변한다. 어떤 모양이었다가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어떤 색깔이었다가 다른 색깔로 변한다. 하지만 구름은 자신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움직인다. 햇빛이 강하면 구름은 증발한다. 구름은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바로 그 비고정성 덕분에 구름은 아름답다. 우리도 구름처럼 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할, 우리의 관계들이 계속 변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회사의 임원이 아닐 것이고, 더 이상 누군가의 주요한 조언자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몸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역할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말자. 이것을 자유로 보자. 구름처럼 우리도 계속 변할 수 있고, 계속 재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샵샵샵 깊고 넓은 대지처럼. 마지막으로 대지를 생각해보자. 대지는 깊고 넓다. 모든 것이 대지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대지에 돌아간다. 대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지가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하는가? 아니다. 대지는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동물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하지만 대지는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것이 그저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건들을 경험한다. 이것이 가장 깊고 진정한 자유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샵샵 노년의 현실적 조언 자녀, 돈, 건강 문제에 대한 공자적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공자의 말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다. 실제의 노년 생활에서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자녀와의 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자의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샵샵샵 자녀와의 거리두기 사랑과 독립 사이의 균형. 많은 노인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는 자녀와의 거리감이다.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과 일을 우선시하고 부모인 자신들을 충분히 챙기지 않는다고 느낀다. 또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간섭을 피하려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낀다. 공자는 효도에 대해 많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효도는 무엇인가? 공자가 말한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공자가 말한 효도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녀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실수를 했으면 당신이 그것을 지적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자. 대신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자. 둘째,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녀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도 당신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것이 자녀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셋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 자녀는 엄마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대신 당신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산다면 자녀는 엄마가 행복하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넷째,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녀가 명시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과도한 조언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자녀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지 말자.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이 30대가 되니까 깨달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딸의 자유야. 딸이 내 말을 안 들을 자유,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자유, 심지어 실수할 자유. 그 자유 속에서만 딸이 정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 재산과 상속 집착을 내려놓기. 노년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재산과 상속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자녀들에게 남겨줄까? 아니면 사회에 기부할까? 그리고 상속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첫째, 재산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정말로 우리가 남길 유산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자녀들 간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생각하자. 하지만 여기서 공정한 분배가 반드시 같은 분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녀 중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것도 공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자녀들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 상속 대신에 평생 동안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을 고려하자.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자녀들이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자녀들의 교육비가 필요할 때, 이런 구체적인 순간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당신이 남긴 재산이 자녀들을 속박하지 않도록 하자. 많은 경우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자녀들의 부담이 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유지비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다. 이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재산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을 경제 문제에 참여시키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줘. 건강과 죽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누리기. 노년의 또 다른 큰 주제는 건강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암까지도. 이런 질병들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한다. 공자의 관점은 어떤가? 공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건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첫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의료 진찰을 받자.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집착하지 말자. 모든 예방이 질병을 막을 수는 없다. 둘째,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자. 만약 당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자. 매 순간마다 왜 나한테 이 병이 있을까?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자. 셋째, 질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누리자. 당신의 건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만약 먼 거리를 걷기가 어렵다면 집 근처를 산책하자. 만약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면 담백한 음식의 맛을 느껴보자. 만약 눈이 나빠서 책을 읽기가 어렵다면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보자. 넷째, 죽음에 대한 불안을 현실적으로 다루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죽음에 대해 계획하는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당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당신의 죽음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런 준비를 하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보통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 이제 이 모든 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을 제안한다. 첫째,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일기에 기록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쓰자.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나중에 이 일기를 읽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 3회 이상 산책하기. 신체 건강도 유지하고 자연과의 연결도 유지하자. 산책하면서 주변의 계절 변화를 느껴보자.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자. 바람의 느낌을 느껴보자. 셋째,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 나누기. 주 1회 이상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 표면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대화를 하자. 이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당신의 외로움을 줄여줄 것이다. 넷째, 자녀에게 편지 쓰기. 당신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자.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표현하자. 이 편지는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다섯째, 당신의 인생 이야기 기록하기.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자. 중요한 사건들,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들을 기록하자.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의미 있을 것이고 당신의 손주들에게도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여섯째,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당신의 집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당신의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과거의 관계 정리하기. 당신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보자. 옛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자.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화해를 시도해보자.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자. 여덟째, 명상이나 기도 시간 가지기, 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와 관계없이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혹은 당신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아홉째, 누군가를 돕기, 당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자. 어린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고, 당신의 시간을 나누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열째, 당신이 원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기. 어떤 병으로든 평온하게 죽고 싶은가?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에 따라 준비하자.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후에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정해놓자. 이 10가지를 모두 한 번에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결말, 이제 가볍게 살아도 된다는 큰 울림.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짐을 들게 된다는 것이었다. 후회, 미련, 원망, 집착,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눌러온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공자의 말씀을 통해 그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배웠다. 멈추고, 비우고, 정리하고, 순응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명언들이다. 공자의 원문은 아니지만 공자의 정신을 담아서 만든 말들이다. 이 말들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1점. 지나간 날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더 이상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자꾸만 다시 되짚는 것뿐이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짚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의 노예가 되고 있을 뿐이다. 2점.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의 증거다. 만약 당신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애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3점. 남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의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낭비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 된다. 4점.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하다. 물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한다. 더 많은 물건은 더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재산은 더 많은 걱정을 만든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5점.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통찰이 깊어진다. 이것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생각해보자. 6점.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은 영원히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건강.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7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다. 이제는 깊게 살 차례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수십 년을 살더라도 표면적으로만 산다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남은 날들을 깊이 있게 산다면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8점.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다르게 산다면 그것은 당신의 양육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했다는 뜻이다. 만약 자녀들이 완전히 당신과 같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다. 자녀들이 당신과 다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결과가 아닌가? 9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매 순간마다 죽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한다. 어제의 당신은 이미 죽었고, 오늘의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10점. 당신의 남은 삶은 선물이다. 그것을 당신의 방식대로 즐겨라. 우리가 주어받은 삶의 길이가 몇 년이든 간에 남은 시간은 선물이다. 누군가는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방식대로 살 차례다. 이 말들을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혹은 이 말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건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일 것이다. 그것을 당신의 심장에 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되풀이해 주자. 마지막 말씀, 축복 위에 축복. 2500년 전 한 노철학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다. 그리고 그 말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짊어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성공도 짊어졌고 우리의 실패도 짊어졌다. 우리의 사랑도 짊어졌고 우리의 상처도 짊어졌다. 수십 년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에 누적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무게로 더 이상 들지 않는 것이다. 과거는 우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그것은 충분하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외로운 마음도 평온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작은 제안이 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당신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그곳에 있는 모든 짐들을 꺼내어 보자. 그리고 한 가지씩 당신을 내려놓는다고 말해보자. 당신, 30년 전의 실패요. 나는 당신을 내려놓는다. 당신, 이루지 못한 꿈이요. 나는 당신을 내려놓는다. 당신, 관계의 원망이요. 나는 당신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면 당신의 어깨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아,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오랜 여정 끝에서 발견하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 우리는 가볍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선물들을 누려도 된다. 아침 햇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한 잔의 차를 천천히 마실 수 있고, 누군가의 웃음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남은 삶이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당신을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들었기를 바란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모든 꿈들이 당신에게 행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들이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자.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장 같은 것이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고 평온함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혹시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은 새로운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도, 자연의 이치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하는 깨달음도 모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이미 새겨져 있던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신의 속도로. 당신의 남은 삶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